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윈체스터 지역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될 무렵, 얀 파벨 피에트르작과 퀴아나 젠킨스 피에트르작 부부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혼부부의 삶은 불과 67일 전 결혼식으로 정점에 달했던 행복한 순간이었으나, 그날 아침 그들의 집은 악몽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직장 동료들은 즉시 얀과 퀴아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상하게도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경 남편 얀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 상사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얀이 연락도 받지 않고 아침에 부대로 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무전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바로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총을 뽑아들고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면서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지원 병력과 함께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집안이 도둑이 든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기 때문에 경찰들은 코를 막고 집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아침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얀과 퀴아나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둘 다 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부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내 퀴아나는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녀의 시신 옆에는 범인들이 그녀를 성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성인 용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으로 보아 퀴아나가 범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남편 얀은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얀과 퀴아나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퀴아나는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으며 사망 전 몇 시간 동안 범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얀 역시 심한 구타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부부의 집에 있는 귀중품과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을 지르지 못하고 황급히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에서 여러 개의 신발 자국을 발견했는데 신발 자국은 나이키 에어포스와 나이키 코르테즈 신발로 보였습니다. 이 증거로 보아 부부가 2명 이상의 용의자에게 공격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범인들은 집 내부 벽과 거울에 스프레이로 인종차별 관련 문구를 뿌려 놓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부부의 집에 인종차별적 낙서가 있었기 때문에 살해 이유가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용의자들이 퀴아나의 카드를 사용하여 ATM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ATM 근처 CCTV 영상을 수거해 범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곧 경찰은 범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 찍힌 범인들은 남편 얀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 근처 ATM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 중 한 명은 파란색 두건을 두르고 머케닉스 글자가 적힌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영상 외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들이 얀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에서 불과 800m 떨어지지 않은 ATM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해병대원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군범죄수사대 NCIS에 연락하여 수사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해군범죄수사대는 흔쾌히 수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해군범죄수사대는 경찰들과 함께 얀의 동료 해병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얀의 동료들은 그가 살해되기 전에 군에서 보너스로 $30,000를 받은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얀은 결혼 선물로 비싼 시계와 보석을 받았고 돈과 귀중품들을 모두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부대 내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평소 얀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친근한 사람이지만 업무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군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병장인 얀은 자기 부하들을 심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했기 때문에 부대 내에 그의 방식에 불만이 있는 해병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얀과 가장 관계가 좋지 못했던 해병대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해병대 일병 타이론 밀러였습니다. 얀은 타이론에게 감정이 있었는지 그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대했고 심지어 종종 그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인 2008년 10월 28일 수사관들은 타이론 밀러를 불러 그를 신문했습니다. 타이론은 상관인 얀에게 적대감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이론은 조사받는 동안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매우 긴장한 듯 말을 더듬었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조사가 끝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수사관은 타이론에게 퇴근 이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관의 뜬금없는 질문에 타이론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후드티와 헐렁한 셔츠 그리고 파란색 두건을 두르고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타이론이 말한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의상은 ATM 근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복장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은 근무 시간 이후에 주로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타이론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거의 매일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고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타이론이 신고 다닌다는 나이키 에어포스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 브랜드였습니다. 일단 수사관들은 타이론을 풀어주고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타이론이 용의자라는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즉시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을 들고 타이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타이론의 집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으나 타이론의 집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사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타이론의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타이론은 자신의 어린 딸을 방패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놀란 타이론의 딸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타이론은 딸을 내려놓고 순순히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타이론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집에서 피해자인 퀴아나와 얀의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해된 부부의 보석과 소지품이 나왔고 타이론의 옷장 안에서는 얀의 해병대 정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파란색 두건이 가득 담긴 가방과 신발장에서 타이론의 나이키 에어포스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은 타이론의 침대 아래에서 부부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만으로 타이론이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부부의 물건 외에 최근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의 소지품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이 나오자 경찰은 타이론이 최근까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확신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조사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부의 사망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타이론은 자신이 용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타이론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이론은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자신은 돈만 가지고 갔고 모든 범행은 에므리스 존, 케빈 콕스, 캐사온 사익스와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타이론이 지목한 3명은
모두 피해자 얀의 부하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즉시 타이론이 지목한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체포하여 조사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은 모두 자신은 지켜만 봤을 뿐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따로 떨어뜨려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은 얀과 퀴아나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얀 파벨 피에트르작은 1984년 3월 13일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주 브루클린의 벤스너스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애국심이 투철했던 얀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에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003년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얀은 이라크에 배치되기 전 파티에서 친구들의 소개로 미래의 배우자인 퀴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퀴아나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의사였고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주로 치료하는 가슴이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얀과 퀴아나는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곧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퀴아나는 남자친구인 얀이 이라크로 파병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퀴아나는 애국심이 투철한 얀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이라크로 파병 가는 남자친구 얀을 기꺼이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라크로 파병을 떠난 얀은 이라크에서 헬리콥터 정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1년 뒤 이라크에서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얀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해병대 기지 중 하나인 캠 펜들턴 부대에 배치받아 이라크에서처럼 헬리콥터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그는 해병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나이와 근무 시간에 비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얀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대로 출근하여 정말로 열심히 생활했고 퇴근 이후엔 여자친구 퀴아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얀과 퀴아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2008년 8월 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퀴아나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평생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기억하기 쉬운 날인 2008년 8월 8일로 결혼식 일정을 정했습니다. 부부가 된 얀과 퀴아나는 일부러 둘이 살기에는 조금 큰 집을 신혼집으로 구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만큼 많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고 여유가 된다면 5명 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연상연하 커플이었던 24세인 얀과 26세인 퀴아나 부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혼한 지 불과 67일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부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얀과 퀴아나의 가족들은 그들을 한 곳에 함께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타이론 밀러와 공범인 에므리스 존, 케빈 콕스, 캐사운 사익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서로에게 범행을 미루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곧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서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새벽 부부의 집에 도착한 4명의 해병대원들은 타이론이 가지고 온 파란색 두건을 쓰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장치 때문에 그들은 집 안으로 침입하는 데 실패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내인 케빈 콕스를 보내어 초인종을 누르게 시켰습니다. 케빈 콕스는 바로 문 앞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얀이 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얀이 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뒤에 숨어있던 3명의 해병대원이 나타나 집 안으로 얀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얀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으나 4명의 해병대원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곧 얀은 4명의 해병대원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이때 퀴아나가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자마자 그들은 퀴아나도 바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얀이 얼마 전 군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장 먼저 그 돈을 훔치기 위해 집안을 뒤져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타이론이 돈이 어디냐고 얀에게 물어보았으나 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화가 난 타이론은 갑자기 퀴아나만 집중적으로 폭행하며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때까지 그녀를 계속 때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얀은 타이론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하며 돈은 통장 안에 있다고 말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 주었습니다. 타이론은 만약 비밀번호가 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둘 다 죽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타이론의 말에 얀은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잘못된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만약 번호가 잘못되었다면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론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얀이 이야기해 준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부부의 집을 뒤지며 집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가득 차자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들의 모습을 본 얀과 퀴아나 부부는 이젠 살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때 캐사온 사익스와 타이론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퀴아나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캐사온 사익스와 타이론은 얀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 퀴아나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갈이 물린 얀은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을 노려보았으나 당시 손발이 묶인 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에므리스 존이 갑자기 총의 소음기를 장착한 뒤 남편 얀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남편이 총에 맞는 모습을 본 퀴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 뒤 추행이 끝나자마자 에므리스 존은 퀴아나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사건이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사용해 벽에 인종차별 관련 글, 니거 러버 등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즉시 그들은 불을 붙이기 위해 집 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론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침입한 지 90분 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왔고 바로 부부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복무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 근처 ATM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당시 그들은 이 사건은 단순 강도 사건이었고 평소 부대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던 얀에게 불만이 있던 부대원들이 범행 도중 갑자기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부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당시 상사인 얀과 좋지 못한 관계였던 용의자들이 얀을 죽이기 위해 계획한 계획 범죄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이 사건을 인종차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몰아가 감형을 받으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4명의 용의자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병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의 해병대원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낮에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으며 실제로 당시 비슷한 강도 사건으로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얀과 퀴아나 부부가 살해되기 전 SNS에서 에므리스 존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에므리스는 SNS에 얀의 집에 그가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들과 군에서 받은 보너스가 숨겨져 있다고 작성했고 곧 형제들과 함께 얀을 죽여 복수를 하고 그의 집에서 전리품을 챙길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압박에 에므리스와 다른 용의자들은 계획범죄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유일하게 타이론 밀러는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인은 계획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타이론이 모든 것이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에므리스 존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타이론이 귀중품들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얀의 정복을 훔쳐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해병대원에게 정복은 의미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얀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타이론이 그의 정복을 훔쳐 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론은 얀의 정복을 훔친 것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만이라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3년 3월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은 2014년 8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검사는 이 사건이 타이론 밀러가 주도한 계획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사는 타이론 밀러, 퀴아나를 추행한 캐사온 사익스, 부부를 살해한 에므리스 존 이렇게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처음에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눌러 남편 얀이 문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막내 케빈 콕스에게 5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선고한 판사는 이번 살인사건이 자신이 27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본 사건 중 가장 비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일부 단체에서는 당시 용의자들이 얀에게 심한 인종차별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또 흑인에게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주장에 힘입어 타이론 밀러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어서 올라온 다른 용의자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내의 배신과 권력 남용, 인종 문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여전히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